주간 시작으로 나스닥이 오늘 새벽에 끝난 나스닥이 이번 주간 시작으로 보면 6% 올랐고요. 다우가 4.6%, S&P 500이 4.9%. 큰 폭으로 오른 거죠. 어떤 흐름이었냐? 이제 그걸 말씀 좀 드리면요. 이번 주에는 어, 그동안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FOMC 회의로 바뀌었어요. 뭘 말씀드릴 거냐면 유가, 팔라듐, 니켈 있죠, 니켈. 니켈 그 런던 금속거래에서 거래 정지됐었잖아요. 너무 폭등해가지고 그게 인도에서도 거래가 되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58%입니다. 원유 WTI 기준으로 고점 130달러에서 94달러까지 떨어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올라간 상품 가격이나 지표들은 상당히 안정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1%까지 2% 위로 올라갔고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9%까지 올랐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1.9% 괜찮습니다. 우리는 2019년도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어간 걸 봤어요. 시장 뭐 흔들렸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이거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10년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뺀 스프레드, 장단기 금리 차가 이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의 심리가 시장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시장을 끌어내릴까 봐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이번 주에는 가장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었는데 근데 시장은 가만히 보시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 위로 올라섰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점으로부터 크게 반등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금리 인상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반영을 1월에 했어요. 1월에 한 겁니다. 아직 안 한 게 있습니다. 양적 긴축. 양적 기축을 얼마나 온건하게 질서 있게 하느냐 아니면 강력하게 하느냐 이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언제 하죠? 5월 FOMC 회의 때 결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금리 얘기 끝난 겁니다. 금리 얘기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전쟁 얘기가 있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1월에 급락을 했지만 2월의 하락폭을 보면 유럽과 중국은 하락폭이 컸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하락폭이 크지 않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물리적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미국이나 우리 시장에 금리 인상만큼이나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 자체가 하락의 이유가 됐지만 실제로 움직이를 보면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물리적 전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걱정하는 것은 경기가 둔화해서 침체로 갈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한 날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매파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25bp 올리면서 올해 이제 6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월 끝났죠. 5, 7, 9, 11 홀수달하고 그 다음에 6월, 12월 반기 하니까 6번 남았거든요. 매월 25bp씩 올리면 그러면은 매월 올리면 6번이니까 1.5%잖아요. 지금 이제 0.25에서 0.5잖아요. 그러니까 1.75에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말의 기준금리의 평균 값을 1.9%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5월에 양적 긴축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부분 이제 걱정인데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양적 긴축은 시장의 큰 악재입니다. 금리 인상은 간접적으로 시장에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이지만 양적 긴축은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적 긴축을 더 걱정을 하는데 제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양적 긴축을 강력하게 하는 원인은 경기가 좋아서 소비자 물가가 막 높아져서 이런 부분들, 즉 수요에 의한 소비자 물가가 올라져서 경기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번에는 병목 현상,
가뜩이나 팬데믹으로 해서 변목 현상이 있었는데 요번에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변목 현상이 거기에 플러스 가중치가 됐어요. 엎침대 덮친 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은 더 심하고요.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긴축을 하는 건데 지금보다 모르겠어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데이터 그리고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생뚱맞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평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일반적인 생각에서 볼 때 팬데믹으로 인한 병목 현상은 지금 해소되고 있죠. 왜요? 지금 봉쇄는 지금 중국만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튼 중국만 봉쇄령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봉쇄 정책을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해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코로나로 인한 봉쇄령,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물가의 상승, 병목 현상에 의한 물가의 상승은 둔화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상식 수준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다음에 생긴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정치적 싸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물리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또 발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마무리되면은 이게 이제 해소가 되면 물가는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가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하향 안정화되면 연준은 지금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긴축 스탠스에서 다소 온화한 쪽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연준의 정책, 유동성 축소의 정책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은 저는 일단락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전쟁인데 전쟁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쟁의 부분이 또 주말 지나고 나면 또 어떤 얘기가 있을 것이고 일단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18일 날 오늘 저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낮이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 회담을 통화를 한다고 하죠.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 시장이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이번 주에 올라간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좀 안정화되는 부분은 좀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불안하다. 왜냐하면 하단에서 반등 좋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가야 되니까 얘기를 자꾸 빗나가지 말고요. 금리 인상 부분은 그리고 양적 긴축의 부분은 남았지만 금리 인상 부분은 반영했고 양적 긴축이 남았지만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전쟁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물리적 전쟁의 부분은 어떤 시간이 흘러가면서 종료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전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파급 효과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될까 봐 걱정하는 건데 그래서 경기 지표를 보면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죠. 지금 약간 떨어졌네요. 약간 떨어져서 지금 약보합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보합권에서 이렇게 오늘 거래를 되고 있는데 이번 주 오늘 빼고 코스피는 한 1% 올랐고 코스닥은 한 2.5% 올랐는데요. 이번 주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달러 대비 원화가 고점 124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제가 이걸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달러 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아주 중대한 제가 월봉으로 볼게요. 지난 한 10년을 볼게요. 10년을. 2007년부터 볼게요. 2007년이 이게 글로벌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 망한 거의 리먼이 부도라는 생각하니까 이건 빼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여기 올라갔을 때는 뭐냐면 남유럽 피크스 국가의 디폴트가 있었고요. 2015년도, 16년, 17년도 요때는 뭐였냐면은 금리 인상을 할 때였어요.
그리고 2020년대 팬데믹 때고요. 이렇게 보면 요 라인이 1,200원이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라인이 1,250원이거든요. 이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 대비 환율이 1,250원을 넘어가는 건 아주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례적인 시장에서 우린 거래를 하고 있다. 반대로 제가 표현을 이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안 좋은 시장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달러 대비 원화가 1,240원까지 갔던 건 뭐냐? 이번 주에 특히 이렇게 많이 원화가 약세가 된 것은 중화권 증시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국이 느닷없이 러시아 지원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은 대중 제재의 내용들을 발표했고, 거기에 코로나 봉쇄령이 있었고,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위안화와 우리나라 원화가 돈반 약세가 되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그러면서 중국의 노출도가 높은 쪽, 뭐 화장품 이런 쪽 있잖아요. 이번 주에 급락 맞았잖아요. 그쪽이요. 그리고 병목 현상에 의한 반도체 2차 전지의 소재 공급 차질이 있다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주 초였습니다. 주 후반 들으면서 엄청 급등했죠. 상해종합지수 항생 H가 그냥 장난 아니게 급등했어요. 얘네들이요. 뭐 이렇게 본다면은 홍콩 항생지수 보시면 이번 주를 보면요, 이거거든요. 일봉으로 보면은 뭐 정말 진짜 장난 아니게 빠졌죠. 폭락했다가 지금 올라온 건데요. 이번 주에 저점과 고점을 항생지수만 보더라도 저점이 마이너스 11%고요. 어제 종가 플러스 4.61%, 15%가 왔다 갔다 했어요. 홍콩 H는 더 했죠. 한 20%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급반등을 했거든요. 중국도 거기를 따라서 급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이 저점을 이제 쉽게 깨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 이제 중국이 이렇게 급반등을 할 수 있었냐? 중국 정부에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류어 부총리가 긴급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그러면서 경기부양 정책 쓸 거다. 시장의 유동성 제공하겠다.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서 조치를 마련하겠다. 미국의 중국 기업의 ADR 폭락했는데 이거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그냥 상승을 좀 애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반등을 줬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1242원에서 1210원대까지 환율이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6,570억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시장에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 초에는 약세였고 악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이 주 중반을 지나면서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차트상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걸 몇 가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매번 하는 거니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헤드앤숄더가 나왔고, 그 다음에 1월에 폭락을 했어요. 1월 폭락은 금리 인상을 한다니까 폭락을 했습니다. 반동 좋습니다. 반동 좋았어요. 그래서 박스권에 있다가, 이제 좀 안정화되는가 싶었는데 폭락했어요. 왜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왔어요. 그랬다 요번에 다시 또 빠지는 것은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니야. 전쟁이 끝나더라도 전쟁도 지금 길어지고 있고 이게 설령 끝난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클 거야. 이러면서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3차 하락, 1차 하락 반등, 2차 하락 반등, 3차 하락이 요만큼 내려가든 요만큼 가든 아니면 못 가든 요걸 주고서 가서 다시 재발락합니다. 이 주식은 꼭 재발락합니다. 그냥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건 없습니다. 이거 재발락을 해요. 그랬다가 저점을 깨지 않고 터닝하면서 다시 추세 반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예요. 기초 분석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어쩌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 지표나 아니면 기업 가치의 지표보다도 더 잘 맞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모든 데이터들을 포함해서 그것을 반영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트에는 지금 모든 데이터가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맞아. 아, 거기가 추세 전환하는 게 맞았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쵸? 근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 현재 상황은 추세 전환 안 못했잖아요. 그쵸?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을 좀 줘요. 지금 반등 주고 있었으니까 3일 연속 반등 줬잖아요. 이랬다가 이 밑에까지 깨냐 안 깨냐를 따지면 너무 늦죠. 너무 늦잖아요. 그럼 좀 더 하나 더 가르쳐 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한 폭이 있잖아요. 이 폭에 50% 라인을 깨지 않고 요 위에서 이게 내려와야 돼요. 재반락할 때도. 그래야지만 터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로 본다면, 나스닥 지수로 본다면, 저기 저점이 12,500이거든요. 지금 13,600이에요. 그러면 한 1000포인트 올랐네요. 그럼 반 나누면 13,000이 되겠네. 얘는 나스닥은 13,000포인트를 이번 주, 다음 주에 13,000포인트를 깨지 않으면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아, 이제 저점을 찍었구나. 이제 좀 사야지. 이제 좀 안정화됐구나. 아, 이제 글로벌 IB들이 자, 이제 좀 투자 좀 해보자. 요번에 집행 10% 먼저 할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제 죄송합니다. 삼성증권에서 긴급 보고서를 냈죠. 글로벌 주식 투자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근데 좀 안타깝게 미국을 최우선으로 뽑고 미국은 매수, 유럽과 중국은 중립, 우리 한국 코스피는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야,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다 자체하고 복잡해.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뭐, 뭐 오늘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뭐 기업 데이터가 어떻고 뭐 경기 지표가 어떻고 맨날 얘기해봤자 뭐 글로벌 경기 성장률 매번 바꿀 때마다 수정하고 경제 성장률도 수정하고 실적도 수정하고 뭐 지표도 CPI도 수정하고 맨날 수정하고 있으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죠. 1차 하락 반등, 2차 하락 반등, 3차 하락 직전에 저점을 살짝 깼습니다. 이번에 자, 여기서 올라와서 첫 번째 13,800포인트인데 그냥 조금 더 러프하게 14,000으로 할게요. 얘가 14,000까지 가잖아요. 돌파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지금 여기 요 선이에요. 요 선인데 이 선을 거래를 주면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얘가 세게 딱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거 다시 안 깨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세게 못 가고 요만큼 조금뿐이 못 가요. 그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랬다가 다시 가는 애가 있고 이렇게 돌파했다가 맺었다가 다시 내린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 세 가지 그림은 여러분 제 책 보신 분은 아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어떤 주식이 나 이거 돌파하면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꺾어 내려올까? 여러분 늘 그 고민이시죠.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익션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익션을 안 하고 또 내려가서 괜히 또 먹었던 거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 나는 거 아니야?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걸 결정 짓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요거. 지금 말씀드린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얼마나 많이 도망가느냐로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14,000포인트 위로 올라서잖아요. 이렇게 양목을 주고요. 그러면 다시 떨어지면 역시 다시 떨어지는 것보다 안 하셔도 돼요. 위로 많이 올라서면은 특히 거래 실리면서 양목을 주면서 올라가면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 우리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막 조금씩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거. 올라갔다 내렸다 막 하는 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나스닥이 지금 올해 작년 10월부터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였냐면 이날이에요. 이날. 2월 24일 날. 거래를 이렇게 실으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됐죠. 잘 보세요. 상해종합지수는 일봉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오늘이니까 그렇죠? 3월 17일 이게 어제네요. 그럼 3월 16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홍콩 항생도 이건 3월 16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이날이 이제 얘네들은 깨지 않는 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슬쩍 넘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유럽 시장 얘기를 했죠. 유럽 시장도요. 우리하고 시차가 있다. 지난주에 요설목을 차트를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유럽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뭘 볼까요? 독일을 볼까요? 독일이나 아니면 프랑스나 이거 비슷하거든요. 차트가요. 얘네들 보면요. 얘네들이 쭉 빠졌다가 개파락했다가 거래를 크게 실으면서 양봉을 준 날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 양봉 때문에 이게 주봉으로 보면 한 주거든요. 이거요. 이 양봉 때문에 얘는 이 밑으로 안 간다고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예요. 확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신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신뢰를 하면서 이제 저점 형성이 됐구나. 그러면은 나 이제 좀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렇듯이 요런 큰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큰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없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그게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나스닥 보면요. 미국은 주봉에도 이번 주에 양봉이 컸지만 이미 이전에 2월 23일 날 큰 양봉이 나타났어요. 이런 양봉이 굳건하게 지지의 심리를 받쳐주는 거거든요. 자, 이게 한번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번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 그냥 딱 숫자를 아예 기억하세요. 14,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이 떨어지는데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거는. 이건 사야 돼요. 기초 분석사 이걸 사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000포인트를 강하게 가지 못하고 찔끔찔끔 올라서 그 근처에 14,000 조금 안 되거나 14,000 요 상태에서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떨어져. 이거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셨죠? 그렇게 시황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미국은 이게 지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14,000포인트를 넘어서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질 때 13,000포인트를 깨지 않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러면 곧바로 시장은 터닝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미국이 3개월 동안 하락했잖아요.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의 하락을 뒤로 하고 그리고 양봉을 주면서 올라가는 4월, 5월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황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가볼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고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 지금 1월에 폭락했잖아요. 그리고 반등 요만큼 줬잖아요. 그리고 2월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을 크게 주는 게 우리나라는 없었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얘는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 우리 시장에 지금 이게. 이러는 거거든요. 그나마 코스닥은 더 나아요. 코스닥은 그보다 낫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면은 그런 확신도 없는 데다가 또 더 좀 불안한 거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저점이 그대로인데 고점이 낮아지는 거를 뭐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 기초 분석에서는 이거를 하락삼각형이라고 합니다. 하락삼각형. 떨어질 거라고 많이 봐요. 그리고 불안해요. 이건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하락삼각형이 아니고 얘는 그냥 박스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의 이 상단인 920포인트에 코스닥이 먼저 온 거예요. 얘가 먼저 온 겁니다. 얘는 코스닥은 1월에 하락 후에 2월, 3월에 지금 빠진 게 아니에요. 그냥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코스피는 그렇지 않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코스피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바로 직전이 2750이고 그 직전에 있었던 게 2800이에요. 그래서 2800을 넘어서는 최소한 2750을 넘어서야지만 아까 똑같은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2800까지 빨리 가야지 그 다음에 내려가서 다시 반등을 주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던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를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저점을 형성했다. 강하게 추세 반전한다. 이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스닥은 약간 달라요. 코스닥은 얘를 돌파하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박스권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돌파해 버리면 그러면 다시 내려와도 이 언저리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시장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나스닥은 14,000 아까 얼마였어요? 금방 그새 잊어먹었네요. 바보 아닌가? 네. 여기 14,000포인트.
14,000포인트 넘어서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는 코스피는 2,750에서 2,800 1차 2,750, 2,800 넘어서야지 안정적이다. 즉 안정적으로 시장이 됐을 때 심리자가 안정화됐을 때 나는 주식 투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께 제가 기준을 정해주려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코스닥은 얼마냐? 920포인트입니다. 이걸 넘어서면서 이제 거래가 되면은 그러면 좀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내가 언제쯤 안정화되면 들어갈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도 중요하지만요. 또 어떤 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내가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빠진 거는 왕창 빠졌는데 오는 건 찔끔 올라가지고 아직까지 뭐 반등해봤자 지수는 뭐 많이 반등했다 그러는데 미국 뭐 나스닥 6%로 반등하고 그러는데 내저 뭐 이만큼 빠져갖고 요만큼뿐이 안 올랐어.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쵸? 요만큼뿐이 없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언제쯤 다시 나한테 복구를 해줄 수 있을까? 여기까지 와줄 수 있을까? 이거는 이런 움직임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움직임에서 나타나지 않고 어떤 움직임에서 나타나냐면 지수가 최소한 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해서 이 위에서 가지 않아도 돼요. 상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시장은 저점을 형성했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종목별로는 수익률 게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라는 인식이 바뀌어야지만 종목들이 이렇게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종목이 세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좀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시황이 그런 시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물론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은 다시 원위치하고 이것도 그려볼까요? 그림을 어떤 종목은 똑같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내려왔는데 어떤 건 내려왔다가 원위치하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내려왔다가 요만큼뿐이 반등 못하는 게 있고 어떤 건 내려왔다가 남들 반등할 때 반등하는 척하더니 오히려 더 빠지는 애도 있고 또는 그냥 못 오르고 이러고 있는 애고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음은 뭘까? 뭐 어떤 섹터가 강할까?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도 어떤 기업의 이익이 요번에 올해 2022년에 증이익이 계속 될까? 요런 생각을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오늘 공부 좀 내치기면 좀 더 해보면 자 어떤 건 이렇게 내려오고 갖다 반등 원위치하고 어떤 건 요만큼뿐이 못하고 어떤 건 오히려 내려가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상태에서는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올 때는 그냥 내비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려와 있을 때는 이게 올라올 때 다 그 폭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항상 이 얘기할 때 제가 그게 어렵습니다 얘기를 좀 하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좀씩이라도 계속 관리를 바꿔놔야 되는데 그럼 기준은 뭘로 할 거냐? 그럼 잘 보시면요.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우리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보면은 보고서가 뜸해져요. 그리고 매수 추천 보고서도 뜸해지고 그 종목의 뭐 탐방 보고서도 뜸해요. 그런데 조금 안정화되잖아요. 그러면 막 탐방 보고서들 매수 보고서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어디가 더 좋대더라. 올해는 어디의 실적이 더 좋대더라.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좋다고 하는 그 기업들 그런 쪽에 좀 보고서 판단해가지고 그쪽에 조금 더 싫고 좀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럼 조금 덜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걸 이제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텍스트로 가면은 항상 제가 이 뉴스를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섹터에서 우리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뉴스를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그게 뭐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그 지난주하고 달라진 것도 아니고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 이런 거예요. 확실하게 올해 확실하게 이익이 늘어나는 쪽 연간 YOY로 늘어나는 쪽은 반도체를 비롯한 IT 하드웨어는 늘어난다고 보고서들이 있죠. 저는 뭐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기업 애널리스트는 아니니까요. 그쪽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 요걸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반도체 가격이 2, 3분기 내에 바닥을 찍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솔솔 나왔잖아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반도체가 작년 3월에 반도체 가격이 급락한다 그러면서 주가 막 떨어졌어요. 작년 3분기에요. 그러다 4분기 되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급락하는 건 아니네. 그러면서 더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마 삼성전자가 똑같이 그랬을 거라고. 이따 좀 볼게요. 그냥 옆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야, 생각보다 괜찮아. 이제 하락폭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반등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12월 말 1월 되면서 얘들이 반등을 했었어요, 사실은. 얘는 반등을 했었어요. 더 빠지진 않으면서. 그러던 차에 전쟁이 터지면서 야, 반도체 소재가 이거 공급 차질이 생기는데 반도체 되겠냐? 이러면서 다시 재차 밀린 거예요. 재차 다시 밀린 겁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은 일시적인 단기 구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반도체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수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수요는 경기와 연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는 전형적인 경기 사이클을 타는 섹터입니다. 반도체는요. 성장주이지만 섹터 경기 관련주예요. 그래서 경기 관련주가 갈 때도 반도체는 괜찮고 성장주가 갈 때도 반도체가 괜찮기 때문에 IT 하드웨어 그리고 반도체는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반도체 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3월이자 1분기가 끝났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1분기에 노이즈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공장에 오염이 있었고 중국에 또 문제가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낸드 플래시 가격은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다. 그래서 2분기에 낸드 플래시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디램 가격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리오프닝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수요가 점점 늘 거다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 부양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서부터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가격이 솔솔 이제 2분기 또는 3분기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우리 또 반도체 가격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도,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이런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나왔던 키움증권의 SK 하이닉스의 타겟 프라이스 상향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했죠. 이 와중에. 그래서 어제 SK 하이닉스가 6.4%로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보고서를 떠나서 제가 이 말씀을 꺼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가만히 그동안의 생각의 흐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가격이 이번에는 오를 수 있겠구나. 공급망 차질도 해소가 되지. 또 전쟁 종료되면은 뭐 가스 뭐 이런 뭐 노이즈도 해결이 좀 되지.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이 좀 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전문가들이 본다고 하니 그러면 반도체 쪽은 올해 이익이 늘어나는 게 맞구나. 올해 이익이 늘어난다고 많이 그러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은 IT 쪽에 있는 이쪽만 그런 게 아니고 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 전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거 다 는다 그러잖아요. 올해요. 그렇잖아요. 대형주는 어닝 쇼크가 별로 없어요. 그냥 거의 컨센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면 올해 그러면은 증이익이 될 수 있는 섹터에서 내가 어떤 걸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IT 쪽에서 가져가는 건 분명히 맞다.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또 하나는 턴어라운드가 되는 쪽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형적인 턴어라운드가 뭐예요? 그게 리오프닝이잖아요. 그래서 리오프닝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의점이 있죠. 뭐냐면 리오프닝이 돼서 리오프닝은 되긴 됐는데 실적이 올해는 안 늘 것 같아. 내년에 늘 것 같아. 내후년에 늘 것 같아. 이걸 시장이 기다려 주나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올라갈 때는 처음에는 같이 올라가지만 나중에 걔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되어 있는 리오프닝 주를 하자 이렇게 표현을 제가 드렸고 실적이 되어 있는 리오프닝 주라 하면 어느 쪽이냐? 지금 엔터가 실적이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식료가 실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 이런 데가 실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무슨 표현이냐면요. 우리가 리오프닝 그러면 맨날 항공주, 여행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행주가 있어요.
여행주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커. 근데 요번에 뭐 다시 리오프닝 돼가지고 여행이 뭐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이게 기업의 고인 콘선이 될 수 있을까? 가다가 망하면 어떡해? 이런 의심이 되는 쪽은 우리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쪽 보고 IT 아이디어 쪽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세 가지를 여러분께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는 저는 요번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각국 행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니들이 하고, 왜냐면 돈을 많이 풀어놔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건 뭐 니들 알아서 하고, 사람들이 사람들의 소비가 늘고 경기가 좋아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이제 행정부의 역할이잖아요. 정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사람들의 수익이 높아지는 부양 정책을 분명히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전쟁 정책은 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쓸 거냐? 소비 부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 쪽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다 약간 그냥 섹터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요. 섹터 얘기했는데 뭐 그런 섹터에서 어떤 게 좋은가 이런 이제 주요 이슈, 그래서 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뉴스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황 얘기하면서 거의 대부분 얘기를 제가 합니다. 사실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딱 맥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월에 FOMC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기준금리 25bp 인사했고요. 올해 남은 6회 정도 25bp 인상을 해서 연말 가이드라인을 타겟 프라이스를 1.9%로 정했습니다. 자산 매각 QT는 5월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올 회의에 가면은 경기 지표가 둔화되면은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4%에서 2.8%로 하향했고요. 물가는 2.6%에서 4%로 상향했습니다. 실업률은 3.5%를 그대로 뒀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하나는 뭐냐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진대요. 경기가 안 좋아진대요. 물가는 더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요번에 매파적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날 시장이 하락하다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급반등해서 막 2%, 3% 가까이 떴던 키포인트는 뭐였냐? 실업률이 3.5%인데 아직까지도 고용 시장에서는 비정상적 쇼티지가 많다. 구인난이 많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인난이 많아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시간당 임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강한 고용이 지속되고 있고 임금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소비 위축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소비 위축이 없으면 경기 침체 안 된다. 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곧바로 그냥 시장이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또 하나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2023년 내년도의 기준금리의 가이드라인을 2.8%로 제시했습니다. 2.8% 제시했어요. 경제 성장률은 2.2%, 물가는 2.7%로 제시했어요. 중요한 거는 2.8%라는 거예요. 올해 연말 가이드라인이 몇 퍼센트라고요? 1.9, 2%예요. 그 내년에 기준금리의 가이드라인이 2.8%예요. 그럼 내년에는 뭐요? 금리 인상을 한 3번뿐이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 금리를 이렇게 강력한 물가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하지만 그걸 제어하기 위한 강력한 이 금리 인상은 올해로 마감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장은 항상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그 사이에 경기 전망을 하향됐죠.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점차적으로 미국은 연준은 지금 벌써 올해 6차례 앞으로 남은 거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물가 지표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다소 좀 안정화돼서 이번에는 안 합니다. 이러면 시장 어떡하겠어요? 시장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눈높이 자체가 굉장히 낮게 악재를 이미 터뜨려 놨다라는 의미로 이걸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상황. 뭐 저보다 더 말 아시겠지만 요즘 맨날 뉴스 들으시죠?
거기에 잠깐 언급을 드리면요. 러시아가 달러 표시 채권을 루블화로 지급한다고 해서 사실 디폴트 선언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달러로 지급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18일 미중 간 정상 전화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제 방송 매일매일 들으시죠.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에 한번 들었을 때 보면은 지난 3주간을 가만히 보면은 물리적으로 싸우고는 있지만 계속 회담을 하고 있고 그 회담의 타협점은 점차로 좁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몇 년 전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마지막 깽판 넣으면서 나 꽝 아무것도 안 해 막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뭐 또 푸틴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그리고 외국 군사기지 및 무기 배치 불가 이런 것들을 해주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군사작전 및 철군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예 포함되어 있대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종전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추세 상승하면서 막 올라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유럽 있잖아요. 유럽은 사실은 미국 금리 상한다 그럴 때 유럽은 안 빠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급반등한 유럽이 요즘에 제일 세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급반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점을 형성하면서 추세 전환한 어떤 모멘텀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 그냥 안정적인 것만 노이즈가 해소되는 과정만 즉 그러니까 반등은 주겠지만 노이즈가 해소되는 과정으로만 저는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얘기 나왔다 쑥 들어가서 시장이 좀 올라오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꼭 여러분 메모해서 기억해 줘야 될 게 뭐냐면요. 사우디발 중국으로 보내는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결제하면 어떻겠냐라는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게 뉴스에 여러 번 있었죠. 요 뉴스 보셨죠? 그쵸?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위안화로 결제하면요. 그 미중 뭐라 그러지 얘네들끼리? 미중 간 싸우는 걸요? 미중 경제적 전쟁 또 벌어집니다. 이거 되면은. 그래서 요거는 늘 관심 있게 한번 뉴스 보시고요. 인텔이 유럽의 최첨단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10년간 109조 투자를 한대요. 엄청납니다. 이 투자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께 이 뉴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구조를 바꾸려는 미국과 유럽의 의도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게 거의 공장이 완공돼서 가동되는 그 순간이 되면은 대만의 TSMC나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반도체 시장의 경쟁은 점차로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바라볼 때는 이 부분을 함께 같이 봐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인텔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는 채울 수 없는 반도체 부족이 있다. 즉 수요를 반도체가 추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더불어서 디지털화 될수록 반도체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자꾸 이걸 까먹어요, 사람들이.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이 말을 믿어요. 그래서 디지털화 된다. 요 말에 저는 방점을 찍고 전 세계가 사회가 디지털화 됐는 데에 연동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저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디스에서 G20 성장률 전망을 4.3%, 3.6%로 하향했는데 우리나라도 하향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반영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거봐 경기 둔화가 아니고 이제 침체로 갈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도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2에서 3분기, 2분기 또는 3분기에서 바닥이 아니냐. 이 뉴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삼성전자에서 불확실성 시대를 돌파할 신성장 사업으로 로봇과 메타버스를 선정한다.
경기주총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제 로봇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로봇 관련주들은 급등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밀리기도 하고 막 치고받고 하고 막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죠. 그 메타버스는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메타버스는요. 그랬는데 실제로 오늘도 강합니다. 오늘도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주 섹터들 이렇게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 오늘 상장한 유일 로보틱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 밑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의 로봇 관련주들 있잖아요.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도 무지하게 셉니다. 지금 얘들이요. 로봇 관련들이 전반적으로 세다라는 거는 뭐 삼성에서 로봇을 하겠다라고 뭐 여러 차례 그동안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처음에는 될 것 같아. 이건 테마야. 로봇 뭐 AI 인공지능이 뭐 언제 돼 우리나라가. 그냥 테마일 뿐이고 잠깐 했다가 내려올 거야. 실제로 뭐 잠깐 올랐다 내려오고 막 그랬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대세라는 게. 그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산업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산업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내가 똘망한 공모 잘 잡고 가면은 그게 진짜 투자이고 나한테 내가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삼성이 이걸 한다고 하니까 막 주가가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만큼 삼성이 뭘 한다, LG가 뭘 한다, 특히 애플이 뭘 한다, 테슬라가 뭘 한다, 인텔이 뭘 한다. 이거는 항상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왜냐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총에서 요번에 이렇게 밝혔지만 이미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로봇과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AI에 240도를 투자한다. 이런 거죠. 이거는 성장 산업인 거예요. 그냥 뭐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삼성에서.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요. SM 매각 유상증자. 요거는 뭐 보셨죠? 제가 그냥 화딱지 나서 그냥 말씀한 거고요. 기존 소액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형평성의 문제제기가 되는 이런 행위들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맨 밑에 있는 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전망하고 투자 전략 말씀드리고 먼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번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잖아요. 이런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나는 어떻게 또 투자할까? 아주 구체적으로 뭐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올라갈 때 뭐 좀 손절매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이시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뭐 이런 게 궁금하시긴 하지만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궁금하시긴 하지만 시장이 막 흔들릴 때 시장 안을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은 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큰 흐름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했던 말을 반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를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1일 날 한국의 수출입 동향, 그리고 인민은행의 LPR 결정이 있고요. 21일부터 24일까지 엔비디아 주최로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GTC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23일 날 한국의 우리나라의 2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고요. 24일 날 우리나라의 금융안정회의 그리고 미국, 독일, 호주, EU의 3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가 있고요. 24일에서 25일이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다음 주는 지금 이제 금리 끝났어요. 여러분 5월까지는 이제 금리 얘기 없습니다. 양적 긴축만 양적 긴축도 이제 없어요. 5월 가야지 있는 겁니다. 그럼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전쟁.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좀 더 지켜봐요. 근데 어느 이제 좀 뭐 안정화되는 쪽으로 이제 시장은 몰아가고는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두 가지 빼고 나서는 이제 글로벌 경기입니다. 경제 지표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비자 물가 나오고 제조업 및 서비스 PMI 나오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경기 지표를 항상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건 뭐 당연히 뭐 일반적인 얘기고 가장 중요하게 볼 세 가지를 뽑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21일부터 24일까지 있을 엔비디아 주체 GTC 컨퍼런스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을 움직입니다. 이거 예 되면요. 요거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요. 이게 제일 이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24일부터 25일까지 EU 정상회담입니다. 이거 왜 중요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인민은행의 LPR 결정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인민은행이 LPR 금리요, 금리를 인민은행이 지금 유호 부총리가 안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한번 내리는지 지난번에 한번 내렸었잖아요. 그럼 막 움직이잖아요, 시장이. 여기 영향을 줍니다. 이건요, 인민은행이 LPR 결정은 전 세계 경기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전망 그리고 투자 대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 분석에 의한 전체적인 흐름은 여러분께 이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다? 직전 거점 돌파다. 지금 코스닥은 916까지 왔어요. 920이 중요한 거고요. 지금 코스피는 아직 멀었어요, 사실이요. 코스피는 여기 2750이 여기에요. 그리고 2800이 여기입니다. 이 안으로 무조건 들어와야지만 돼요. 이 안에 안 들어오면 사실은 빠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안으로 안 들어오면 다운됐다.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다운됐네. 그냥 또 할게요. 이따가 다시 키고 또 할게요. 그럼요. 시스템이 이렇게 불안정하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일단 빨리 돌파하는 나스닥은 14,000 숫자를 정해줬습니다. 코스닥은 920, 코스피는 2,750에서 2,800을 빨리 도달해야 돼요. 그걸 도달을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미적거리잖아요. 그럼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입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안 됩니다. 거기에 진입을 일단 하고 나서 시장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요. 그대로 가지 않고 다시 되돌림 하락이 있어요. 그 되돌림 하락에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을 내가 다 들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도 아래보다 위쪽으로 더 있는 거잖아요. 되돌림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거기까지는 그냥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여기서 파는 거는 확률적으로 볼 때 맨날 워렌 버핏에서 얘기하시는 상승의 확률, 하락의 확률, 상승의 폭, 하락의 폭 곱하기 어느 쪽이 더 높냐 이걸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락의 확률과 폭, 상승의 확률과 폭을 봤을 때 여기서 매도하는 건 실익이 없다. 종목별로는 더더욱 그렇다. 시장도 그렇지만 종목별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고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750, 2,800을 갔어요.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2,800 갔을 때 그래도 내가 손실이 1,000만 원 났었는데 한 300만 원 줄었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한번 팔고 다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들고 갈 거냐 요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돌파의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강하게 돌파했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그냥 팔까? 그냥 여기서 둘까? 이런 걸 결정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는 뭐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방송 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시면 응원도 많이 좀 해주세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방송하기 막 싫어진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교보 방송이 뭐 개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실을 더 좋게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4월 1일 날 개편 특집 방송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에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공사가 완결이 되면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공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제가 방송을 못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왜 이 말을 먼저 꺼냈냐면요. 그 사이에 혹시 시장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를 기다리실까봐 약간 걱정은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미리 그래서 오늘 조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기준을 정해주려고요. 그 고점을 돌파하면 안정화되는 거예요. 못하고 여기 있잖아요. 못하고 있으면 여기 적극적으로 아직 나서면 안 되는 거고. 종목을 근데 제가 시장만 지금 얘기했잖아요. 종목도 똑같은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직전에 내려왔던 전고점을 돌파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B는 돌파하지 못하고 밑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현금을 좀 만든다면 이 A를 팔면 안 되고요. 이 B를 팔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요.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에서 매도를 했어요. 2022년 올해 1월 첫날부터 거래의 첫날부터 2월 23일까지 약 2개월 동안 384억의 순매수였습니다. 그런데 2월 24일서부터 3월 15일까지 약 2주 동안 무려 5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강력한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패시브의 매도가 있었어요. 우리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전쟁도 났죠. 금리 인상도 하죠. 거기다 외국인들이 약 2주 만에 5조 이상이나 막 집중적으로 그냥 투하하면서 때리는데 시장이 갔다가 패대기를 치는데 시장이 상당히 선방하죠. 우리가 올라가는 거는 물론 성에는 안 차요. 그래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걸 매도 쳐놓은 사람이 있다고 처음 보세요. 시장을. 굉장히 시장이 이거 장난 아니네. 외국인들 매도하고 전쟁 나고. 그래서 시장을 매도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우리하고 반대겠죠. 이거 도대체 왜 안 빠지는 거야? 여기서 왜 안 빠져?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왜 이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자, 두 번째는 시장은 항상 환율과 금리로 움직이는데 환율은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거고요. 금리는 섹터, 종목의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1월에 많이 빠진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이 이쪽에 성장주에 많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겁니다. 1월에 외국인들이 팔았냐? 안 팔았습니다. 1월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안 팔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폭락했잖아요. 근데 2월에 들어서 2월 말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타난 이후에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왜 팔았어요?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 시장. 외국인들은 환율에 의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외국인들이 팔기 때문에 또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된 거죠. 그러면 결론 났네요. 어떤 결론이 났어요? 자, 금리를 올리면 성장주는 하락해. 경기 민감주나 또는 가치주는 상승할 수 있어. 저는 그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시장이 마치 제가 맞겠습니까? 시장에 순응해야지. 근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여요. 저는 왜 틀렸다라는 말씀을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올려. 그러면 당연히 경기 민감주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니까 경기주가 오르고 가치주가 오르는 게 맞고 성장주 빠지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경기가 좋아서 이렇게 올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 혼자 바보 되는 거예요. 혼자 바보 되는 거죠. 제가 뭐라고. 시장이 금리 올리니까 성장주 빠지고 그리고 가치주 오른다는데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를 올리는 거는 1월에 반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걸 반영했다는 것은 그것으로 움직인 섹터도 반영이 된 거죠. 첫 번째, 짚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환율이 올라가는 원화가 급격하게 약세가 되는 이건 이례적인 약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차트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약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 정도 반영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거의 다 반영했어요. 2주 만에 5조 원이나 팔고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의 30%뿐이 안 되잖아요. 환율은 1250원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거기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도 반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팔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점차로. 그러면 외국인들이 점차로 팔지 않으면서 시장이 올라오면 시장은 좀 안정화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팔지 않으면 안정화하는 거고 외국인들이 산다 만약에 다시 사기 시작한다. 그럼 외국인들은 패시브로 팔았기 때문에 패시브로 다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패시브로 산다는 얘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살 거라는 얘기예요. 어제 여기 뒤에 있나요? 볼게요. 자, 어제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엔소프트, 포스코케미칼, SKC 이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고 에코프로비엠, LNF, 셀트리온제약, 첨보, SD팜, 아프리카TV,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위저스튜디오, LB에바이오, 동진세미캠, 이오테크리스, 자이언스텝, 유진테크.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바이오도 있고 2차전지도 있고 IT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래요. 여기 지금요. 게임도 있고. 그런데 어제 패시브 자금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6,300원이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딱 들어오면서 5% 이상 오른 종목이 뭐냐라고 딱 봤더니 제가 이렇게 리스팅한 거예요, 이거요. 리스팅한 거예요. 얘네들이 여러분, 이들 종목은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아직 헤매는 종목도 많아요. 이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차트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는 얘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우리 시장의 대표 주자라는 거예요. 대표 주자예요. 지수 상위 종목이라고 전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대표 주자로 얘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그냥 내 관종목이 항상 있어야 돼요.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사가지고 기다리면 수익 납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게 뭐냐? 얘네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환율이 이제 안정화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쟤네들을 사면서 지수는 좀 안정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표 종목을 사면서요. 그러는 사이에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또 하나는 환율만 얘기했어요. 그 다음은 금리를 얘기해 볼게요. 금리 때문에 때려 맞은 성장주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의 이 악재성 재료는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것은 섹터에서도 그만큼 그동안에 반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성장주도 같이 들어가 있는 쪽 얘네들을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미국의 빅테크예요. 그래서 미국장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또 뭐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이런 거 빠지면 사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요번에 1회에 왜 많이 빠졌냐? 금리 인상 한다 그러니까 빅테크는 빠져야 된다 그러면서 빠진 거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걔네는 이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걸 걔네들이 더 좋아요 물론. 그걸 우리나라 시장에 그대로 반영을 하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살 수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해서 그래서 반도체나 IT 하드웨어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외에 대형주들이 들어가 있는데 대형주 안에서도 가능하면은 성장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쪽 이런 쪽에 우리가 보고서 앞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제가 몇 꼭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금리 인상은 제가 계속 반영됐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 근거를 들자고 하면 이런 거예요. 빅테크의 하락폭 그리고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보면은 지금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97%예요. 그럼 다 반영했잖아요. 올해 말이 1.9%인데 반영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와 가장 유사하게 따라가는 게 미국의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인데 그게 벌써 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반영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한 거 보셨죠? WTI가 130달러에서 94달러까지 니켈이 반토막 나고 이 얘기는 벌써 시장에서는 전쟁을 앞으로 좀 더 이어가더라도 시장은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외국인 매도 축소 또는 매수 전환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원화 약세가 멈춰야 되는데 1240원까지 갔다 지금 1210원대에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전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매수 전환이 된다면 뭘 말고 가야 되느냐? 요 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거와 더불어서 다음 주도 말씀드릴게요. 나스닥은 13,850포인트, 14,000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S&P 500은 4,400포인트, 코스피는 2,750에서 2,805포인트, 코스닥은 920포인트. 요거 돌파 무조건 해야 되고요. 돌파하기 전에는 심리적 안정은 되지 않습니다. 돌파 후에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돌파 후에 다시 떨어질 때 이게 진짜 떨어지는 건지 떨어졌다 다시 갈 건지의 판단은 뭘로 할 거냐? 아까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거니까 이거 다시 재방송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돌파할 때 돌파의 모양이 다 달라요. 강도가. 그거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건 시장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종목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우리가 실전에서 여러분 직접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접 써먹을 수 있는 방법. 돌파할 때 내 이 종목 계속 들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내가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반대 팔아야 되느냐? 이거 판단할 때 돌파의 힘을 보고 합니다. 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3월 말에 정기 주주총회입니다. 각 기업들이 그 해당 산업과 기업의 실적 전망 그리고 해당 산업의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신규 사업이나 시설 투자에 어떤 것을 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질문 잠깐 듣는 사이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 마지막에 하고 아까 우리 그 HTS가 꺼져버렸어요. 제가 HTS를 잠깐 킬게요. 질문 있으시면 뭐 코드 가입 주문 주셨는데 이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코드 가입은 저는 섹터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섹터에.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정치는 미국 쪽에 근접해 있고 경제는 중국에 근접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근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무시 못합니다. 사실은요. 중국을 무시 못하는데 코드 가입이 되면 이제 중국과 관련된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섹터는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된다면 중국과 관련된 섹터에서는 약간 조심하자. 저는 뭐 그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 몇 가지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먼저 셀트리온 잠깐 얘기를 하면요. 셀트리온 수급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셀트리온은 제가 이 방송에서 타 방송에서 얘기는 못 하고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셀트리온이 못 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식회계의 문제가 계속 있고 그게 깔끔하게 끝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였는데 그게 요번에 해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이 세계에는 저점 형성 정도 했다.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발목을 잡았던 악재가 해소가 됐으니 그렇다고 완전 해소된 건 아니에요. 임원진 해고 그리고 과징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뭐 다이나믹하게 올라가고 그러진 못할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그걸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앞으로 정말로 제네릭 그리고 이제 신규로 이제 신약 개발하는 게 얼마나 잘 되느냐 뭐 이제 거기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바로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징금도 맞아야 되고 사후 처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뭐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또 욕먹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그렇긴 한데 그냥 저는 이쪽 업계를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건 지워버려야겠다 그러면 이걸 설명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 뒷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시장이 딱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과 법인, 개인, 외국인 다 포함해가지고 주주수가 1,380만 명이 되잖아요. 1,400만 명 가까이가 주주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16일 날 미국에 있는 중국 ADR 시세를 보면요. 펀더더가 42% 그날 하루에 56% 올랐어요. 진도닷컴 39% 올랐고요. 바이두 39% 올랐고. 이게 정상입니까? 또 사실 이게 17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캡처한 건데 이제 고점으로부터 밀리긴 했지만
유진로버, 슈림로버, 로보로버, 에브리버, 로버스타, 티로보틱스, 로보티즈 이 중에 부실주들도 있어요. 아마 고인콘선이 안 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다 폭등했잖아요. 시장이 막 20%, 30%씩 막 빠지고 오르고 전체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고 힘든 시장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환율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고로 인류의 역사상 전쟁과 질병과 기아가 있는 세상은 굉장히 힘든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쟁이 있죠. 질병이 있죠. 기아는 없죠. 저기 아프리카나 그런 쪽에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없잖아요. 근데 기아가 꼭 밥 못 먹는다고 굶어 죽는다고 기아인가요? 살기 힘들면 기아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살기 힘든 세상에 있고 이 자본 시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에 우리가 이론적인 가치에 의해서 흐름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뭐래 도대체. 도대체 투자 철학? 투자 철학? 투자 전략? 투자 원칙? 뭐래는 건데. 절대적인 투자 철학이 뭐예요? 절대적인 투자 원칙이 뭡니까? 그런 절대적인 투자 전략, 투자 원칙이 있는가? 또 그런 절대적인 투자 원칙으로 지속해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해가지고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의 그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투자 철학을 가지고 해서 성공했나? 제가 감히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런 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자해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소위 그러라고 하는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론적인 투자 철학과 투자 원칙을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그 돈을 벌었을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왜 그게 안 되느냐? 왜 그게 잘 안 되느냐? 시장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숫자에서 멀어진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너무 많이 벌어져. 우리 이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요즘 책 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이 생길 때 리먼 브러더스 부도 났었잖아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기 바로 3일 전인가에 뭐 유보금 발표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굉장히 자산 건전성이 튼튼하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3일 만에 파산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1997년 저도 그때 증권사 직원이었어요. 97년 12월에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얼마 있었고 얼마 있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서 발표해서 그 주에 곧바로 디폴트 선언했습니다. 국가 부도 선언했어요. 2008년도에 리먼 사태 끝나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경제는 향후에 20년간 다시 성장하지 못한다. 앞으로 어려울 거다.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주식시장은 원위치했고요. 경제는 3, 4년 만에 원위치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폭락했을 때 글로벌 경기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앞으로 꽤 오랜 동안 안 좋을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근데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돈 풀어가지고 모든 자산이 코인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너무 많이 올라서 오히려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데이터들, 과거의 데이터나 현재의 데이터나 우리가 흔히 보는 하다못해 기업의 재무제표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에서 벗어나서 거래 가격이 형성되거나 벗어나서 주가 움직임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구나. 복골복이야. 그렇구나. 야 그냥 급등하는 주식들 그냥 따라서 사고 아니면 팔고 저거는 또 코인이나 똑같지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소위 말하는 불법은 아니에요. 위법 리딩방들이 많이 생기고 저한테도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엄청 많이 오죠. 매일 오죠. 뭐 사라고 자기한테 돈 내라고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무슨 표현을 들고자 하는 거냐면 거기에 귀가 열리는 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거기에 마음이 솔깃해지는 자기 자신은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심리적으로 시작해서 패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투자 자체를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스스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은 항상 벌어졌고 그것에서 이겨내면서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해서 이건 재테크를 해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또 그런 데서 기대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건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오해를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거나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투자에 영원한 절대 전략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투자에 언제든 성공할 수 있는 투자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보고서를 내지만 실제로 결정적 판단은 다 감성으로 합니다. 숫자에서 멀어진 비정상적인 가격 움직임이 나타날 때 우리는 감정이 폭발하고 화병 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본시장에서는 원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그렇지만 항상 같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것들을 계속 보면서 정상적인 것만 쳐다봐도 우리는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답한 거죠. 화나고 그런 거죠. 그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쓸데없는 소리인 것 같지만 했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 지금 나니아 케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말을 뺐네요. 사실 원래 이 원고에 있었는데 원고에 제가 뺐는데 뭐라 그러냐면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뺐는데 뭐냐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그러면 되게 멋진 얘기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얻은 경험 있잖아요. 인생의 경험들. 상식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은 끝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는 영원히 안 끝날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살면서 우리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얻는 통찰력. 그것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데는 더 좋은 것이다.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질문 몇 가지 좀 보려고 했는데요. 아까 쭉 질문 주셨는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하는 동안에 이게 지금 댓글이 넘어가 버려가지고요. 그랬는데 엔캠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기초 분석으로만 얘기를 할까요? 일단 엔캠은 신규 상장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량 소화 오버행 이슈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바로 못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엔캠의 기술력을 분명히 시장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화되고 나서의 그 다음에 이거 신규 상장이라서 이 신규 상장은 쭉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신규 상장한 종목의 패턴이 똑같은 거 아세요? 그거 말씀드릴까요? 지금 공부 한번 더 할까? 시간 더 갔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 뭐냐면 신규 상장한 종목의 패턴은 뭐냐면요. 딱 이게 신규 상장의 공모가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얘기하는 거 나쁜 종목은 당연히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자, 갭 상승하거나 아니면 떠요. 빠져요. 그랬다가 요거다 그려야겠다. 저 위에다 그려야 되니까 떠요. 빠졌다가 그다음 한 번 더 떠요. 그랬다가 계속 내려와요. 계속 내려와. 계속 내려오다가 그다음 반등 한번 줬다가 또 내려와. 왜냐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한번 들어오거든요. 이러다가 오버웨이 이슈가 해소되거나 아니면 뭐 이 빅이벤트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거래가 빡 생기면서 큰 거래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양봉을 탁 줍니다. 양봉을 딱 줘요. 그게 저점을 해서부터 터닝해서 올라가서 이제 자기 자리를
그래서 사실은 이전의 거래는요.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에요. 신규 상장 종목의 필연적인 운명과 같은 그런 거래인 것뿐이에요. 실제 이 회사의 정상적인 유통으로서의 거래는 이 이후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은 대부분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걸 감안하시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엔캠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차트상으로는 지금 차트를 물어보시니까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하이브가 그랬고 뭐 다른 정보도 그렇겠지만 하이브 하나 볼게요. 하이브 쫙 뒤로 가볼게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신규 상장할 때 뒤로 더 있었나요? 더 있었네요. 보세요. 이 신규 상장해놓고 그다음 계속 내려 이렇게 쫙 내려. 그러다가 이렇게 거래가 생기면서 양봉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전부 다 거래가 이렇게 없다가 거래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가 이제 얘는 진짜예요. 이제부터 되는 거지. 신규 상장 후에 그 거래 그 물량이 소화되기 전까지는 얘는 자기 주가가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 주가예요. 이거는 자기 주가예요. 지금 LG엔솔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LG엔솔도 신규 상장 후에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다는 회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은 그 흐름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얘도 보시면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랐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다 해도 되고 정상적인 자기 차례 자기 그림이 올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뭐 조그만 주식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SPG 기계 중에서 괜찮은 회사이죠. 그것도 로봇에서도. 그냥 요 정도 할까요? 요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냥 질문을 쭉 지나갔고 그냥 개별 종목 위주로만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요 정도 말씀 좀 드렸고요. 아침에 좀 시작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코로나 후유증인지 살이 쪄서인지 뭔지 아무튼 한 2, 3주 동안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맥락을 지금 제가 정확히 짚으면서 얘기하는지 또 잘 헷갈리는. 제가 혹시 제가 실수를 했더라도 좀 저 친구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좀 잘 유념하시고 거의 대부분 지금 코로나 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걸린 것도 걸린 거지만 체력 관리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니까 좀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좀 저 화 안 낸다니까요. 저 화나면 그냥 술 먹으면 풀어지는 사람이거든요. 예, 다음 주에 뭐 공사 상황 봐가지고 저희 이쪽 스텝에서 공지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조금 괜찮아졌는데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올라오시면 그러면 바닥 확인했다 이런 얘기가 살살 나올 것 같은데 제발 부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3월 18일 금요일 주간 증시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